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사우디의 탈황 시설과 유전 일부가 드론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러면서 중동의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됐었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평화협정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동이라는 곳의 지정학적인 위험을 감안하면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80%가 중동 지역에서 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중에 대부분이 사우디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자도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 여기에 더해진 중동 정세, 이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의 향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집중 조명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총 두 편에 나눠서 집중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갈증 해소, 사우디발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 전망은 한성환의 오아시스 함께 가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왼쪽입니다. 중동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또 중동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동경제연구소 홍성민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내노라 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동발 그 리스크가 우리 눈앞에 닥쳐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 평화 구상이 나오고 이러고 있긴 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의 지정학적인 특수성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게 언제 다시 전쟁으로 갈지도 알 수 없고 이래서 이번에 이런 드론 테러 이후에 또 미사일도 쐈다 그러죠. 이런 이후에 변화된 상황 또 이것의 배경 다각도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 소장님. 이게 좀 터무니없더라고요. 이게 드론 몇 개가 가가지고 폭격을 했는데 복구 상황하고 관련국들의 입장 변화, 이게 최근에 하여튼 상황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난 9월 14일 날 그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서 그 폭격당했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부 카이크라고 하는 그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량 한 570만 배럴을 생산하는 굉장히 큰 그 정유 시설이고요. 그 쿠라이시에 있는 유전에 대한 그 폭격에 관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우디 정부에서는 9월 말까지 이것을 전부 그 복구하겠다고 이런 그 발표는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약 3주가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나 또 구체적인 복구 시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단지 현재는 그 미국이 주축이 돼서 미국은 이란이 그 드론을 발사했다 이렇게 배우다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이 아니라 예멘이 아닌 다른 그 제3지역에서 이것을 발사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그것을 발사했다 이렇게 해서 현재는 서로 그 누가 이 폭격을 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일단 시장 반응이 궁금한데요. 시장에서 반응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불안해하는데 가격 움직임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첫날 좀 폭등한 이후에 좀 첫날 하향 안정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첫날 거의 뭐 장중에는 한 20% 정도 유가가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바로 떨어졌고 그 떨어진 이유들이 보면 어쨌든 이 불확실성이 막 크고 발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략 비축률을 비롯한 뭐 미국의 전략 비축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비축률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재고에 대한 처리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과정은 결국 단기적인 지금 이 수급에는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시장은 일단 그게 과연 길어져서 이거를 다 쓰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생산량이 정말 부족해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런 것들을 좀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티 반군은 말씀하셨던 대로 자기들이 날렸다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사우디나 미국 이런 데는 무슨 얘기냐, 이게 겉으로는 거기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란하고 후티 반군 또 뭐 IS 뭐 이런 데까지 다 관련이 있는 거고요. 좀 그 동네의 지정학적인 관계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IS까지 연결이 다 되나요 이게?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후티 반군이 네.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은 1990년에 예멘이 통일을 했어요. 네. 통일을 했는데 그 반대파에 있던 부족들이 후티 반군이고, 네. 그 후티 반군이 그 시아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멘은 순니파 국가입니다. 네. 순니파가 한 65% 정도 되고, 네. 나머지가 시아파인데, 그 다음에 그 아랍의 봄이 나오고, 또 아랍의 봄 이전에 2004년도에 그 후티 반군 지도자가 네. 정부군에 의해서 사살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반정부 활동을 극렬히 했었는데, 그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제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퇴진을 하고, 네. 그 남예멘 출신이었던 그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후티 반군이 정부군의 그 반대 세력이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이 정부군의 반대 세력이 되니까 그 하디 대통령을 위주로 한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요청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란이 후티 후티 반군을 반군을 지원하고, 네. 정부군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하고, 이것도 모자라니까 2015년국에는 이제 모로코,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그 주변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네. 그 동맹군을 만들어서 다시 그 후티 반군을 그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일련의 상황이 있다가 네. 그 최근에 뭐 휴전, 지난해에도 그 휴전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지부진하니까 네. 아마 그 제 생각에는 후티 반군들이 자기들의 그 존재감, 네. 이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좀 공격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소장님은 후티 반군이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지금 그 보도나 그 예멘의 상황을 보더라도 네. 그 이란이 직접 겨냥을 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하고 그 순니 시아파의 아주 주축 세력으로 대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란이 사우디를 직접 공격했다면 이건 큰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그 후티 반군에 지원을 했든지, 뒤에서 사주는 했을 수 있어도. 그런 상황이든지 아니면은 예측을 해본다면 이제 IS도 네. 약간 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예멘에는 그 알카에다의 저 아라비아 지구 아쿠아프라는 곳이 있거든요. 네. 근데 IS가 그 아쿠아프에 약간 그 연관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IS의 어떤 무기 지원이나 이런 거를 받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는 못 하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IS가 지금 굉장히 침체된 이런 그 상황을 볼 때, 네. 그래도 공격했다면 누군가의 그 지원을 받아서 뭐 이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후티 반군이 쏘지 않았나.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금 미국에서의 그 얘기는 날아온 방향이라든지 인공위성 사진을 제시하면서 그 이란이 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방향이 그 북쪽 방향이라면 이라크 정도의 지역에서 어떤 반군들이 쏘지 않았나 이런 예측이 갑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지금 순위파 시아파의 대립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때린 건 순위파 시아파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뭐 지정학적인 이런 문제들까지 지금 복합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멘이 지금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그 지금 아덴만에 있는 그 아덴항에 달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덴항이라고 하는 곳은 지중해하고 인도양을 잇는 아주 주요 길목인데, 여기 그 세계 수출 물동량이 한 20%가 일로 지나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멘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아덴항은 또 그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 물동량들이 여기를 거쳐서 이제 인도양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아덴만의 그 중요성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지역을 굉장히 전략 지역으로 삼고 있고 네. 또 이 중국 또한 여기도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전략적인 네. 요충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니 시아파의 문제를 떠나서 네. 그 과거 그 걸프전이나 아니면 이라크 전쟁 때부터도 이 언젠가는 이 미국이 이 지역을 장악하려고 하는 네. 이런 그 의도가 있었고 현재도 우리 그 이순신함이 나가 있는 그 소말리 해적 네. 이게 바로 아덴은 맞은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역의 그 지정학적 그 중요성 이걸로 사우디아라비아도 결코 그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지역이 됩니다. 네. 최 센터장님. 네. 이제 이게 중동의 패권 다툼이다. 원래 사우디하고 이란은 옛날부터 그냥 매일같이 투덕거리는 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패권 싸움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반면에 미국이 이란 제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네. 이게 미국의 의도가 숨은 의도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게 네, 네, 네.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글쎄요, 정말 그거는 이 음모론적으로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네. 사실은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아파, 뭐 수니파 이렇게 해서 이 대결 구도가 굉장히 강하게 종교적인 이유로 작동을 네. 하고 있는데 네. 미국도 여기에 굉장히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게 사실은 역사를 쭉 보면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물동량이나 이런 거를 안전하게 동맹국들의 물동량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그 지역에서 꾸준하게 있어 왔고 네. 사실상 이란하고의 관계는 계속 이 팔레비 이후에 네. 계속 나빠졌죠. 나빠졌을 때 왜 나빠졌냐?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왜 나빠졌냐고 생각해 보면 이란이나 예전에 이라크도 마찬가지고 그 원유 거래를 네. 달러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진전을 시켜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옛날에 금하고 연동되던 그 달러화가 굉장히 안정적인 기축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게 금하고의 그 연관 관계를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게 결국은 원유 거래를 달러로 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원유 시장, 보는 원자재 거죠. 시장이 다 달라니까. 근데 사실 이 미국의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또 미국이 그런 어떤 이 시너지 효과를 너무 많이 본다 네. 이런 식의 불만들이 있으면서 사실 많이 반대들도 했었거든요. 네. 특히나 그러면서 이라크도 마찬가지였고 베네수엘라도 그랬었고 네. 이란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유 거래에 있어서 그 시장에서는 달러뿐만 아니라 뭐 위안화를 받으려고도 하고 또는 엔화를 받으려고도 하고 초기에는 이제 유로를 많이 거래 통화로 사용하려고 네. 하는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사실 이란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니까 경제도 굉장히 나빠지고 이란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내부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서 네. 그런 게 예멘을 통한 어떤 공격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는 분명히 미국도 한 축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번 사안이 과연 뭐 미국이 자작극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갈등 과정들이 계속 가다가 이제 사실 이번 공격이 이례적인 게 아니고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드론 공격이 이번뿐만 아니라 있었어요. 네. 이 공항 쪽에도 있었고 네.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극대화돼서 나타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지금 나설 것이냐, 또 이란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의 뒤에 있는 러시아나 중국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맺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여쭤보면 이란의 핵이나 아니면 뭐 무기 기술이 상당 부분이 북한에서 이제 넘어간 것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 미국이 이번에 북한도 제재를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시장에 있어요. 그건 그렇게 봐야 되나요? 이거는 좀 뭐 사람들이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중동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9.11 테러 이후에 그 2002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이라고 해서 이란, 이라크, 북한 이 세 그렇죠. 국가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왜 북한을 그 여기에 같이 9.11 테러와 연관을 시키느냐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미 북한은 시리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곳에 그 중요 그 전투 물자를 수출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그 교관들을 파견을 해서 그랬죠. 군사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최근에 와서도 그 이란의 그
폭격이나 이런 데서 이제 또 예멘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북한산 무기가 발견됐다 이제 이런 그 보도는 네. 결국 미국이 북한을 이란과 같이 연계시킴으로 해서 현재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그 미중 그 무역 분쟁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이제 중국을 압력하는 수단으로 이란과 북한을 좀 옥죄겠다는 이런 의도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냥 괜히 나오는 얘기는 아니었군요. 네. 자, 최 센터장님. 예. 뭐 중동이 지금 평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긴 합니다만 뭐 언제 다시 이게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화약고잖아요, 그 동네가. 예, 예. 화약고인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제 유가, 그러니까 원유 시장은 그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지금 내려왔단 예, 말이죠. 예, 유가가 한 58달러 뭐 이런.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뭐 하고 차이가 지금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상태로 왔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지금 주목을 특별히 더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유가가 저렇게 움직이지 않는 거 보면 일단은 네. 유가가 움직이지 않는 뭐 이유에 대해서 아까 그 뭐 비축률을 방출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하나 또 큰 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글로벌 경기가 좀 나빠지고 있는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요가 탄탄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나마 지금 현재 원유 수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라서 이렇게 네. 좀 안정이 되는 상황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뛰어넘는 정도의 어떤 공격과 뭐 보복과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아무래도 또 관심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란의 제재를 미국이 얼마나 더 강화를 해서 이게 이란한테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지금 얘긴데 네. 이란에 대한 항복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게 상당 부분 또 종교적인 부분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더 문제가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그냥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나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가 좀 나쁘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나빠서 유가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네. 이게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만약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복 뭐 또 재공격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한번 유가가 확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수요 위축보다 공급 감소의 우려가 더 커지지 않는 상황이라 지금은 별 문제 없는데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이제 공급 쪽의 문제가 크게 터지면 예, 이 이제 뭐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로 사우디나 뭐 이란 간의 전쟁이다 또는 뭐 시리아, 예멘 뭐 이런 데 다 지금 내전들이 제대로 끝나지 않은 동네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뭐 종교 전쟁까지 뭐 번지고 막 이렇게 돼서 중동 쪽에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순니파와 시아파 간의 본격적인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간의 이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간 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이게 확전이 돼 갈까요? 이거 전개 양상을 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커지게 되면 얼마나 커지게 될 수 있는지 그에 따라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중동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그 전체 스펙트럼이 결정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좀 복잡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 동네가 워낙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현재의 그 사건을 좀 기준으로 네. 분리시켜서 보면은 근데 최근에 이제 가장 압축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 미-이란 관계의 이제 그 어떤 그 강경 대치, 네. 호르무즈 해협을 뭐 폐쇄하겠다는 이란의 어떤 그 태도와 네.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서 같이 여기 대응하겠다 그리고 제재 제출 강화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그 예멘의 그 드론 공격이 있었던 거고 요것을 이제 미국이 이란과 그 사우디 네. 이런 그 종파 간의 어떤 그 대결로 네. 이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한 측면이 있고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곳은 그 원유 세계 원유 물동량의 한 30%가 이것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거에 그 1979년도에 호메이니 혁명이 났을 때 네. 그때도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 봉쇄하겠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석유 위기가 날 때마다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서 봉쇄하겠다는데 아직은 뭐 한 번도 이것이 이제 그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네. 미국이 됐건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됐건 간에 이곳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저는 뭐 3차 대전에 버금가는 큰 대전이 그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단순히 이란과 사우디를 얘기하지만은 이란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또 중앙아시아가 또 터키까지도 지금 같이 이렇게 합세하는 이런 좀 추세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을 위시해서 이제 유럽 국가, 서방 국가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최근에도 그 한국에도 이제 그 파병 요청안이나 이런 것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아주 상당히 큰 이런 그 전쟁이 그 발발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진짜 뭐 지금 유가가 그 폭등해서 뭐 3차 석유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뭐 저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지역적인 분쟁에서 아랍의 봄 이후에 이제 시리아 내전이 있었고, 그 시리아에서 IS들이 붕괴되는 이런 직전에 최근 상황은 IS도 붕괴되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멘의 내전도 좀 가라앉은 상태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그 지금 IS가 어떤 새로운 부흥이나 이런 발흥을 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틈타서 이제 터키, 러시아, 이란이 이제 다시 그 주변 지역에서 국지적인 이런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또 극한 상황에서는 뭐 저는 가끔 그런 그 시나리오를 한번 마음대로 짜보긴 합니다만은 IS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UAE 유전도 폭파할 이런 아마 시나리오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IS가 어떻게 행태를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중동 분쟁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지금 크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란에서의 큰 그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이 발발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소장님, 그 조금 세부 질문으로 이게 예멘이 내전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잖아요. 거기 지금 수면 아래서 끓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그죠? 시리아도 좀 잠잠한 것 같지만 수면 아래서는 지금 부글부글거리고 있고, 그다음에 터키는 언제든지 뛰어들겠다고 떠드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사우디를 한번 때렸는데 사우디를 제가 생각에 이제 또 때리면 그거는 제재를 받고 할 테니까 못 때릴 것 같긴 한데 그쪽 어딘가에서 뭐가 문제가 하나가 수면 위로 터져 나오고 어느 한쪽이 동조를 하고 그러다가 터키나 IS도 뛰어들고 이러다가 혹시 이란하고 사우디까지 이렇게 번지는 그런 상황도 가능할까요? 일단 뭐 가정상으로는 가능합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제 그 예멘의 좀 독특한 상황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예멘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많은 그 같은 종족들이 있고요. 이쪽 요르단이나 이쪽 시리아 쪽에도 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치 상황도 보면은 과거에 그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가 그 아랍 통일아랍 공화국을 1950년대에 만든 적이 있거든요. 예멘도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멘을 이해하려면은 시리아나 이라크 같은 나라들과의 그 어떤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되고, 나머지 국가는 이제 왕정 국가나 이제 이렇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좀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예멘으로 돌아가면은 예멘이 이제 1990년에 통일을 이루고 그 살레 대통령이 거의 20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다가 아랍의 봄을 맞아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북예멘은 살레 대통령이 했고 남예멘은 지금 하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인수받아서 다시 총선을 치르게 됐는데 이때 이제 아마 권력 욕심이 있었는지 하디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선출된 다음에 바로 그 이제 후티 반군들이 봉기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를 피신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아직 그 사우디에 피신하고 있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되고 있는데 지금 국경 그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이전에도 남부 유전지대에 그 또 이 저 사우디아라비아하고는 항상 국경 충돌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예멘하고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순니 시아의 그런 대결로 볼 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멘이 그 순니파 국가입니다. 그 인구 구성상으로는. 네. 그런데 하여튼 그 일부 반부족들이 이제 후티 세력이 이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내전이 뭐 확전되면은 지금 그 사우디 이란 이렇게 확전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일 그 겁니다. 우려죠. 예. 예, 예.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동맹군을 아까 그 이집트라든지 모로코라든지 뭐 요르단 이런 데를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 저 아랍에미리트든지 이렇게 그 예멘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는 아랍에미리트가 발을 빼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에미레이트는 우리는 여기서 빠지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 그냥 사우디하고 곧바로 이제 그 사우디의 어떤 그 주력 동맹군을 만들어서 이란하고 뭐 전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좀 지나친 이런 그 거기까지는 추상이 좀 아닌가 하는 기우다. 생각이-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의 해석들이 뭐 있기는 합니다만 겉으로 보기엔 미국하고 이란의 관계가 이제 그 핵 합의를 깨고 대이란 제재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하고 이란 간의 그 긴장이 지금 최대 수준으로 지금 고조돼 가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뭐 맞다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와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관련 지금 당사국들이 전부 다 자기 입장 표명을 내놓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어쨌든 전부 다 지금 자기 명분 쌓기를 하고 있다. 그 이러다가 자기가 충분하게 명분을 얻고 이렇게 되면 뭐 어느 한쪽으로 또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보던데 지금 맞나요? 지금 그런 상태? 그래서 물론 뭐 명분 쌓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네. 강력한 그 제재 조치를 들고 나와서 이란을 지금 압박을 하니까 이란은 네. 가급적이 이제 이것을 피하려고 네. 그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그 많은 이제 협력도 하고 그랬는데 9월 20일인가요? 그, 네. 그 하메네이 대통령이 유엔에다가 중재안을 제출하겠다. 그러면서 제시한 안이 뭐냐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그 주변 국가들이 방위할 수 있는 이런 방위 체제를 만들어서 협력을 하고 네. 대신 여기에 그 다른 지역에 있는 특히 뭐 미국 같은 이런 군대는 여기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 방어를 하는 이런 새로운 뭐 방위 협력체를 유엔에 제시하겠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엔 뭐 미국이 이거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겠죠. 지금 저 예멘 사태도 마찬가지로 22일 날인가 예멘 후티 반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드론이나 다른 무기 공격을 하지 않을 테니까 네. 이제 뭐 우리를 인정하고 앞으로 좀 휴전을 하고 네. 이렇게 좀 가자.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는 아직 그 답변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저 반군들이 그 약속을 지킬 것인가 네. 하는 이제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고 물론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후티 반군이 쭉 계속 그 공격을 해오던 텐데 지난해 12월에 이런 휴전 협정을 또 한 번 했습니다. 근데 또 어기고 이번에 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은 뭐 명분 쌓기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강경 대체는 좀 피하고 가급적인 대화나 이제 이걸로 그 협의를 통한 이런 그 화해 무드를 조성해 보겠다는 것들이 각국의 입장이고 아마 그 폼페이오 그 국무장관도 그런 아마 입장 표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더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게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해 오면서 그 사이에 이제 미소 간의 냉전 구도가 있었다 그러면 새롭게 중국과 미국에 의한 냉전 구도가 지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 러시아도 유가 좀 올라가면서 경제 좋아져 거기에 또
자기도 한몫하겠다고 거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나라들이 지금 이란을 앞세워서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모습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단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국들이 쭉 우리 냉전 시대에도 형성이 된 채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냉전이 끝나는 소련이 와야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상대편은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뭐 어쨌든 한 30년 지나가면서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고 중국이 또 세계에서 대단히 큰 에너지 소비원으로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이 갈라짐이 한 번 또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안 그래도 미국 하고 중국하고는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단순히 무역 협상 차원이 아니라 패권 다툼의 시각에서 이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패권 거죠. 다툼이 있죠. 사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각 분야로 뻗쳐나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 경쟁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역 수지를 만들고 뭐 그럼 곡물 수출하고 뭐 이런 것들은 무역과 관련된 부분이지만 사실 거기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에너지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미국은 사실 에너지를 이제는 정말 이 새로운 기술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이 된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외부로부터 이제 의존하는 거죠. 외부에 의존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은 미국이 갖고 있는 이런 동맹 체제하에 중국이 들어가지 않는 한 안정적인 원유의 공급이라는 것을 갖기 어렵고 그걸 독자적으로 힘을 갖고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사우디의 대척점에 있는 이란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만두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쉽게 해결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미국이 이제 때릴 거냐, 뭐 평화적으로 할 거냐, 제재할 거냐, 뭐 이걸 좀 서로 미국 내에서도 좀 헷갈리다가 갑자기 이제 제재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뭐 이란 뭐 반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좀 어떻게 앞으로 파급 영향이 어떻게 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뭐 단시간에 끝나기는 좀 어려운 문제고요. 지금 뭐 이란은 지금 제일 문제가 북한처럼 경제 문제가 지금 제일 큰 어려움입니다. 작년에도 아마 마이너스 한 8% 정도의 성장을 했고 물가 상승률이 한 40%, 인플레율이 한 30% 이 정도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최대한 이제 미국이 제재 조치를 좀 빨리 풀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유럽 국가들은 일단은 미국보다는 좀 유화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2018년에 핵 합의를 뭐 파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유럽 국가들은 그래도 그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조건에서 경제 문제를 좀 원활하게 해주면 하는 게 이제 유럽 국가들의 어떤 기본 입장이고. 근데 이제 미국의 입장만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의 그 트럼프의 입장은 지금 결렬 상태에 있는 그 미중 그 무역 분쟁을 같이 여기 좀 결부시켜서 가급적이면은 그걸 해결하겠다는 이런 의도가 강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국도 이렇게 강경 대치보다는 이렇게 어떤 억압이나 이런 어떤 뭐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어떤 채찍질을 좀 보다 강화할 그런 저기가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주장합니다만은 여기서 커다란 그 변혁이나 전쟁 발발은 피하면서 가급적이면 좀 경제적인 실리를 추구하는 이런 쪽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 센터장님, 미국은 아무래도 이란을 통해서 중국의 에너지 소스를 막아버리자는 게 제일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뭐 그런 의도도 뭐 일부는 있겠죠. 뭐 상당 부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공격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분명히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은 갖고 있고 대신에 이제 우리 홍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태도들을 보면 굉장히 강경하게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탑다운 방식의 또 이 회유나 또는 협상 이런 것들을 또 한편으로 진행하려는 노력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은 하는 것 같아요. 예, 워낙 장사하시는 네, 분이라. 이게 딱 아주 그 협상의 기본적 원칙 같이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예. 요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제재를 더 강화하고 뭐 중국과 관련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 압박을 가하면서도 뭔가 탑다운에서의 어떤 협상들은 한편으로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또 네. 그렇게 해야 그나마 지금 어려운 세계 경제가 조금 이 한숨을 쉬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그 추가로 예. 선생님 그 지금 미국 정치 일정을 보면 이제 내년 대선 레이스 들어가잖아요.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찬반 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 중국하고 요번에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협상이 진행될 것처럼 지금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 화웨이는 덮어놓고 나머지만 협상을 한다면 그 팜벨트 쪽에 보면 네. 이게 곡물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안 사주는 게 제일 또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사주겠다고 하니까 또 반면에 약간 유화적인 이런 형태들로 나오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지금부터 그 대선까지는 그거에 딱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춰서 어떤 게 더 가겠죠, 지금. 네. 선거에 더 유리할까? 그럼 이제 과연 이란하고의 관계를 더 강력하게 가는 게 유리할까 아닐까? 이제 그런 문제들로 이제 뭐 그때 판단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유가가 상승해서 뭐 물론 지금 미국은 원유를 많이 생산해서 자기네들은 이 원유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글로벌 유가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경제 후퇴가 나타나면 이런 미국의 트럼프가 강경하게 나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건 상당히 전략적으로 결정이 근데 그거는 바뀔 수 있다. 예, 그거는 그런 얘기죠. 좀 장기적인 예, 그 전쟁이 한 2년 이렇게 간다. 그럼 그 역풍으로 오지만 네. 지금 대선까지 2년 안 남은 상황이고 그렇죠. 1년이 이제 1년 남은 예, 거잖아요. 예, 1년 이제는 1년 좀 넘게 남은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네. 해외에서 뭔가 큰 거 한 건을 지금 터트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선을 양쪽으로 못 벌리니까 북한하고는 핵협상을 다시 할 것처럼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예. 근데 북한하고 해서 핵협상 타결이 나가지고 딱 터트리면 대통령 되는데 별 지장 없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거고 그러면 저쪽 카드 때리는 카드는 언제든지 테이블 위에 있지 않을까 지금 이런 걱정이란 예, 말이죠.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미국의 태도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 북한하고의 문제가 이렇게 교착 상태로 계속 가게 되거나 네. 그럴 경우에는 다른 한편에서 압박이 더 강화되면서 본인들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도 내포되어 있는 거고 네. 실제로 본인들이 위기를 조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참 미국의 대선이라는 게 물론 중요합니다만 미국의 대선이 뭐라고 참 이런 여러 가지 뭐 화나죠.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자기의 그 재선을 위해서 모든 액션을 다 취하는 거니까 우리나라만 빼고 우리나라는 두 번 못하는 나라라. 그래서 그런 어떤 불안감들은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계속 하여튼 주시하는 가지고 부분이라고 있다. 보시면 돼요. 공 소장님, 그 미국이 아랍에다가 지금 나토를 만들겠다, 뭐 멜사라고 하든가요, 뭐 하겠다 지금 그런 판인데 이게 만들어지겠어요? 글쎄 뭐 걸프 협력위원회 GCC 6개국이 이제 사우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뭐 6개국인데 여기에서 이 6개국이 그러면 공동으로 같은 인식을 하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장 반기를 드는 나라가 이제 카타르로 돼 있는데 카타르는 저 세계 최대의 그 가스 생산국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생산량의 한 30% 정도가 이 카타르에서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가스의 그 매장층이 이란하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타르는 일단
여기에 그 동맹군의 그 저기 전략 그 매사에 그 개입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고요. 네. 앞에 그 아랍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그 사우디 주축의 동맹 후티 그 동맹국에서도 자꾸 그 발을 빼는 이유는 그 사우디하고 공동 그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뒤로 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이 GCC 6개국에다가 요르단을 또 끌어들입니다. 요르단을 끌어들여서 사우디하고 이렇게 한해했던 그 안보 협력체 메사를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상 자체는 제가 보기엔 뭐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실현될지는 네. 좀 의문이 되고요. 그 각 국가만의 개별적인 이익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자금 문제 때문에 그 아마 그 준비단에서도 이 지금 실전 배치라든지 어떤 구체화는 좀 뭐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거로 네.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 각 개별 국가의 이해가 지금 맞아떨어지질 않기 때문에 네. 이게 구성되리라기는 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이란과 사우디, 순니, 시아의 이런 그 대결로 보기에는 이 중동 분쟁이 참 복잡한 요소가 있다. 네. 이런 측면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뭐 성사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미국하고 이란 정상회담 가능성은 예.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장선상일 때요. 근데 이 이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뭔가 제재가 완화되는 방향의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건 맞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아까 대선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대선을 위해서 위기감을 고조시킬 수도 있고 반면에 극적으로 뭔가 협상이라든지 이런 네. 걸 통해서 이란의 비핵화를 얻어내는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그 트럼프의 그 이 투 트랙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략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 네. 단지 뭐 미국 내에도 사실 트럼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계층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강경파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북한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비핵화까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들이 자꾸 이제 어찌 보면은 이 강경하게 나가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될 텐데 네. 그런 거를 뚫고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그 하노이에서 만나고 뭐 이런 식의 만남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하여튼 중동 문제가 계속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겪게 될 텐데 예. 그 우리 시장에서는 주로 어떤 관점으로 이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어야 될까요? 뭐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복잡한 중동 지역의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네. 또 언제 이런 일들이 이제 불쑥 발생할지도 알기가 좀 어렵죠. 단지 저희들이 시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이렇게 뭉쳐서 리스크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냐를 볼 때 이거 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은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사실은 투자자가 됐든 시장 입장에서 보면 네. 그 커가고 있는 방향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직접 나타날 수 있는 거는 아마 한국이 아직도 외환시장 측면에서는 이머징 마켓에 가깝기 때문에 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그 다음에 유가 변동성이야 뭐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네.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리들이 극도로 낮아져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지금 뭐 다들 저금리가 이제 뭐 다 일상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죠. 네. 사실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고 또 유가를 건드리게 되면 물가를 건드려서 네. 채권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의 이 과정은 환율에 대한 위험 관리와 또 금리, 채권 부분에 대한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들을 뭐 정부도 마찬가지고 네. 이 투자자, 금융기관 다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 홍성민 교수님 또 최성원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그 중동 정세는 우리 최석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스크가 점점 커져가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하는 게 느껴집니다. 거기다가 후티 반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안 한다고 약속을 해도 또 어디서 누군가가 폭탄 하나 실어가지고 날리면 아무도 잡아낼 수도 없고, 그래서 중동이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불타는 발칸반도를 대체한 정말 세계 최대의 화약고로 올라서 있는 상태고, 또 중동에 만에 하나 그 화약고가 터지면 그러면 세계 원유 시장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공급발 스태그플레이션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전부 다 중동 문제 가볍게 보지 마시고 향후 추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두 분 다시 모시고 좀 더 심도 있고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환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